여보, 엄마 생신상은 아직 멀었어? 거의 다 됐어. 기다려봐.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저는 37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결혼 이야기는 많은 분들처럼 평범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3년을 연애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정말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윤서야, 오늘 야근이지? 내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지하철역 앞에서 기다릴게.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밤도 늦었는데 혼자 가면 내가 마음 졸이잖아. 어서 일 끝내고 나와. 그는 항상 제 스케줄에 맞춰주었고 저를 위해 술과 담배까지 끊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줄이고 주말이면 제가 보고 싶다는 영화를 함께 보러 가주었어요. 연애 시절 그가 보여준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한동안은 그 다정함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내가 장 봐올 테니까 편한 거 말해봐. 그럼 된장찌개 먹을까? 알았어. 두부랑 청양고추 좀 넣을게. 네가 좋아하는 거. 그는 퇴근 후에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소소한 데이트도 즐겼어요.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피곤해서 집안일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미안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못했어. 괜찮아. 내가 할게. 당신은 쉬어. 오늘 회의 많았다며 많이 힘들었지?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설거지를 하고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정말 고마웠고 사랑스러웠어요. 시댁 식구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네. 어서 들어와. 시원한 거 마실래? 시어머니는 살갑고 다정했고 시아버지도 말수는 적지만 늘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도 과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며느리가 손님이지 뭘 그렇게 하려고 하냐며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처음 명절을 맞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윤서야. 네가 뭘 안다고. 그냥 거기 앉아서 쉬어. 내가 다 할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천천히 전 부치고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정겹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댁에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미리 시댁에 들러서 전 부치는 것을 거들었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남편과 함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이래요. 몸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매번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이렇게 고와. 시어머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따뜻한 시댁 식구들, 안정적인 직장까지. 제 삶은 평범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남편이 있었고 주말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어느 날 남편이 소파에 누워 제 무릎을 베고 누우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래.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슬슬 아기 가져볼까? 벌써? 응. 우리 결혼한 지 2년 됐잖아. 부모님도 은근히 기대하시는 것 같고 나도 솔직히 아빠 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원하고 시부모님도 기대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도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닮은 아기를 품에 안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준비해보자. 진짜 고마워.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그렇게 저는 임신 준비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줄이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남편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진짜? 윤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었죠.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나는구나. 이제 진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처음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야? 그래,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임신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임신 초기부터 저는 심각한 입덧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렸고 냄새에 극도로 민감해졌죠. 밥 짓는 냄새는 물론이고 남편의 면도 크림 냄새, 심지어 향수까지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그 향수 좀 다른 걸로 바꿔줄래? 응, 이거? 알았어. 당분간 안 뿌릴게. 처음에 남편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세제도 순한 제품으로 바꾸고 스킨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입에 음식을 넣으면 바로 토했고 물조차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이나 빠지더라고요. 이러다가 입원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수분이라도 섭취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아기에게 영양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억지로라도 뭔가를 먹으려고 했지만 몸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은 제 곁에서 등을 쓸어주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고마워.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입덧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윤서야,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 나 지금 도저히 요리할 수가 없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아. 그럼 어떡해? 나도 배고픈데. 그냥 간단하게라도 해줄래?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배달 시켜 먹어. 아, 맨날 배달만 시켜 먹냐? 그냥 라면이라도 끓여줘.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라면을 끓였지만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휴, 알았어. 내가 먹을게. 들어가서 쉬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능한 걸까?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더 힘든 건 시댁의 방문이었습니다. 나왔어. 문 열어줘. 어느 토요일 오전 시어머니가 예고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윤서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들지? 네, 입덧이 좀 심해서요. 그래도 며느리가 밥은 챙겨 먹어야지.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어서 먹어.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역 특유의 비린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등을 쓸어주셨지만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가 밥을 제대로 먹어야 우리 아들 밥을 챙겨줄 거 아니냐? 임신했다고 집안일 다 내팽개치면 어떡해? 나도 임신했을 때 일 다 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보시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집에 반찬도 하나 없네. 내가 좀 해놓고 갈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들어가서 쉬어. 시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고등어까지 구우셨습니다. 김치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녀가셨네? 반찬도 해놓으셨고. 그나저나 윤서야, 넌 좀 참을 수 없어?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매번 화장실만 가면 어떡해? 어머니 기분 상하셨겠다.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임신 중이라 몸이 반응하는 거야. 그래도 좀 참아야지.
임신이 무슨 유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 임신하고 집안일도 하던데.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이 유세라니. 제가 일부러 아픈 게 아닌데, 제가 원해서 토하는 게 아닌데.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좀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매일 배달 음식만 먹고 집은 이 모양이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 오면 더 힘들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더 무관심해졌고 평소와 다르게 외출도 잦아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어차피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괜찮지? 조심히 다녀와.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 남편은 밤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임신 후에 끊었다던 담배도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담배 피웠어? 아, 친구가 권해서 딱 한 대만 피웠어. 나도 스트레스 쌓여서 미치겠어. 그래도 약속했잖아. 나랑 아기 생각해서 참아달라고. 알았어. 다음부터 안 피울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하고는 침대에 누웠고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배를 쓰다듬거나 아기에게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아기가 오늘 처음 움직였어. 그래, 좋겠네.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연애할 때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는 걸까요? 그렇게 저희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생겼다며 새벽부터 나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골프 가? 거래처 사람들이랑 약속 잡혔어. 중요한 미팅이야. 주말마다 골프만 가네. 나랑 산책이라도 좀 하자. 산책? 윤서야, 나도 쉬고 싶어. 평일에 일하느라 죽겠는데 주말까지 너랑 산책하면 나는 언제 쉬어? 남편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 위에 올려놓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화면을 뒤집어 놓았고 화장실 갈 때도 손에 꼭 들고 갔습니다.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줄래? 내 폰 배터리 나갔어. 지금? 나도 배터리 얼마 안 남았어. 그냥 충전기 꽂아서 써. 잠깐만 쓰면 되는데. 아니, 나도 써야 할 게 있어. 그냥 네 폰 충전해서 써. 남편은 핸드폰을 꼭 쥔 채 자리를 피했고 그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나 다음 주에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출장, 어디로? 부산, 아마 3박 4일 정도 될 거야. 3박 4일이나 그렇게 오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본사 사람들이랑 미팅 많아.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필 제가 임신 7개월로 배가 많이 불러온 시기였고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려웠습니다.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있기 힘든데. 나도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뭐 급한 일 있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연락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출장 가방을 꾸렸어요.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 출장 갈 때는 챙기지 않던 캐주얼한 옷 여러 벌과 운동화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왜 챙겨? 아, 현지에서 시간 나면 운동 좀 하려고. 나이 먹으니 관리 좀 해야지.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에 두고 온 임산부용 방석을 가지러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어요.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서 방석을 꺼내려는데 블랙박스 LED가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운전 안 하면 블랙박스 배터리 방전되겠네. 저는 무심코 블랙박스 앱을 열어 최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접촉 사고라도 있었나 확인하려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출장 가기 전날 새벽, 남편의 차 조수석에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골프 복장을 입은 여자였고 남편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그 여자의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설마? 저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와서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서랍 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골프장 결제 내역과 함께 호텔 숙박비, 면세점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하필 지난달 남편이 출장이라며 떠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태국 푸켓 리조트.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임신으로 불러온 배를 감싸 안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임신한 몸으로 입덧에 시달리며 혼자서 모든 걸 견디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응, 왜? 여보, 지금 어디야? 회의실이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알았어. 나 바쁘니까 끊을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열어서 이메일과 메신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고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골프장 캐디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여행 사진들, 그리고 친밀한 대화 내용들. 오빠, 와이프는 우리 사이 모르죠? 응, 모르지. 걱정 마. 우리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오빠가 제일 좋아요. 진짜로. 나도 너 만날 때가 제일 행복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나이는 26이었습니다. 저보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저장했습니다. 사진도 메시지도 카드 명세서도 블랙박스 영상도 하나하나 파일로 정리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다른 여자와 여행을 다니는 남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고생했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이번 출장 어땠어? 괜찮았어. 피곤하긴 한데 그만큼 성과는 있었으니까.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네가 한 짓들을 다 알게 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말입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그 기회는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신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제게 말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야. 나도 알아. 선물은 뭐 드릴까? 선물도 좋은데 우리 집에서 당신이 생신상 차려드리면 어떨까? 가족들 다 초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임신 8개월인 저한테 생신상을 준비하라니요. 나 지금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걸 어떡해. 뭐 거창하게 안 해도 돼. 간단하게 음식 몇 개만 차리면 되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생신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초대할 사람이 몇 명인데. 몇 명이나 된다고. 남동생이랑 여동생 네 가족, 우리 부모님까지 해서 10명 정도. 10명입니다. 임신 8개월인 제가 10명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 차라리 식당에서 하자. 괜찮아. 네가 다 할 필요 없어. 간단하게 찌개 끓이고 고기나 구우면 되지. 나도 좀 도와줄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준비해 볼게.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생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나 잠깐 운동 나갔다가 마트라도 다녀올게.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 괜찮아. 잘 다녀와.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준비를 하는 척했어요. 냉장고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있었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을 정리하고 식탁만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오후 5시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왔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 부부,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마워. 그런데 음식은 준비했어? 네, 곧 준비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을 꺼냈고 중국집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짜장면 10그릇이랑 탕수육 대짜 하나 배달 가능할까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문을 마치고 나오니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안 나는데? 아직 준비 중인가 봐. 남편이 저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음식은 언제 나와? 곧 나올 거야. 약 2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짜장면과 탕수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생신 음식이에요, 어머님. 생일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제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양해 부탁드려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음식 준비했잖아. 시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짜장면을 먹으라고요? 네, 드세요. 여기 맛있는 곳이에요. 제가 정성껏 주문했어요. 시동생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음식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켰고 거기에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요. 영상 속 남편은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충격으로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요. 그쪽 아들이 임신한 저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증거예요. 저는 차례대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푸켓 호텔 영수증과 면세점 쇼핑 내역 그리고 카톡 메시지 캡처까지요. 이 여자 이름은 지민이에요. 26살이고요. 제 남편이 지난 3개월 동안 만나온 여자예요. 시어머니는 입을 막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때렸고 철썩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누이도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어요.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윤서 언니가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신 안 그럴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다 끝났어. 그리고 그 지민이라는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야. 윤서야, 나 이제 당신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너무 더러워. 친정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사과할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해.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계셨죠. 다음 날부터 남편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윤서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줘. 우리의 아기라도 봐서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윤서야, 문 좀 열어줘. 돌아가세요. 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지금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냥 이대로 이혼하게 가만 놔두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문 밖에 서 계셨지만 만나주지 않자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어요. 부인, 증거 자료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 외도의 경우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인데 임신 중 외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2천만 원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은요? 당연히 어머니가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 쪽의 과실이 너무나도 명백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으니 미리 입원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도 아이 아빠야. 적어도 당신 출산할 때는 옆에 있고 싶어. 필요 없어. 당신 없이도 나을 수 있어. 윤서야, 제발 아기만이라도 생각해줘. 남편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여행 다닐 때는 아기 생각을 하긴 했어? 당신이 거짓말할 때는 아기를 생각했냐고? 그건 이제 그만 가. 나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저는 남편을 뒤로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고 곧바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었어요. 12시간 동안 저는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랑 손잡고 출산하는데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고 곧 만날 우리 아기가 있잖아. 산모님, 이제 힘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고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깨끗이 닦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눈을 꼭 감고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저는 아기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 했어요. 고생했어.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어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에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손주 돌보는 것을 기쁘게 도와주셨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모든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건은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 그리고 면접 교섭권은 월 2회. 면접 교섭권이요? 네, 아버지가 아이를 만날 권리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에게는 아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받아들이죠.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그쪽에도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첫 면접 교섭일이 다가왔고 전 남편이 장난감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윤서야, 아기 좀 안아봐도 될까? 30분이야. 시간 정확히 지켜. 전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들을 안아들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옹알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연민도 미움도 아닌 그저 무덤덤함이 있었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저는 아기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날짜 엄수해. 전 남편은 뒤돌아보며 계속 아기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에 저는 복직에 성공했어요. 윤서 씨, 다시 돌아온 거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머니가 아기를 전적으로 봐주시기로 하셨고 덕분에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저를 응원하는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돌을 맞이했어요. 친정에서 작은 돌잔치를 열었고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모두 끝난 후에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돌 축하해. 나도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다음 면접 교섭일에 봐. 더 이상 제가 남편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면접 교섭일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어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전혀 풀리지 않았죠. 저 혼자서 아들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배신한 전 남편도 결국 또다시 누군가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시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한데 손주 얼굴 좀 보여주라.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저를 이해하지 못했던 분께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가끔 재혼 이야기를 꺼냅니다. 윤서야,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봐.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들이랑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비록 혼자지만 저는 강한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강함으로 아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누군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8살 연상이었기에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나이 차이가 제겐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으며 늘 한결같이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이나 저의 과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친가든 외가든 누구 하나 제대로 돌봐줄 수 없는 복잡한 사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 눈에는 늘 사연 많은 여자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 그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과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겉으로 예의를 차리는 듯 신경 써주는 척했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우면 제 속을 긁는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요즘 부모 없는 며느리 거두기가 어디 쉽나? 어리긴 어리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를 때지.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어린 며느리라고 무시당하는 것도 보육원 출신이라 뒷말 듣는 것도 제 인생이 워낙에나 기구하니 그 정도쯤은 감내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속사정을 굳이 털어놓을까 말까 늘 고민했지만 결국은 참는 쪽을 택했죠. 그러다 결국 상상도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머리채까지 잡히는 일, 누가 이런 상황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마침 저희 집에 설치된 홈캠의 그날의 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 그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후 어떤 일들이 이어졌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급도 높고 회사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으며 연봉도 제법 많이 받는 편이에요. 반면 저는 남편만큼 대단한 직장에 다니는 건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 소소한 자부심도 있고요. 다행히 남편도 늘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달랐어요. 일단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기류만 느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투도 눈빛도 달라지더군요.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난다니까. 직업도 우리 오빠랑 비할 게 못 되지 않아? 오빠 눈 낮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저 들으라는 듯이 주고받는 말들이었죠.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고 가족 모임 몇 시간만 견디면 끝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와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얄밉게 말하면 눈치채고 바로 나서주기도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 앞에선 절대 아무 말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려 하다가도 남편 눈치부터 살피고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혼날까봐 찍소리도 못했죠. 남편은 보기보다 단호한 성격입니다. 겉으론 늘 웃고 유하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해요. 그 선을 누가 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정색하며 따지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도 시어머니가 은근히 불편한 말투로 저를 대했을 때 남편은 곧바로 말했어요. 엄마,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가족이면 존중해야죠.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은 예전에도 어머니 문제로 애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생길 때마다 수습하고 해결하는 게 늘 남편 몫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만큼은 꼼짝 못 하시더군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 때 말썽을 많이 부려 부모님이 학교까지 불려가곤 했고 그때마다 뒷수습은 남편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 자기 오빠 앞에서는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남편만 있으면 괜찮다. 그 외엔 그냥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제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일주일간 유럽 출장을 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불과 그 짧은 빈틈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사실 남편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혼자 빈집을 지키며 지내고 있었죠. 늘 하던 대로 집안일도 챙기고 강아지들 돌보고 퇴근하면 혼자 밥도 차려 먹으며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집을 비운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는 순간부터 목소리가 싸늘했는데 다짜고짜 시누이가 결혼하는 거 알고는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리 바빠도 축하금 정도는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걸 꼭 본인이 먼저 말해야 아는 거냐며 따지셨습니다. 이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라도 보태라고 하셨는데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솔직히 결혼 비용을 드리는 게 아까운 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요구를 받으니 불쾌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집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맡고 있었거든요. 제 월급은 생활비와 개인저축으로만 쓰고 그 외의 모든 건 남편이 관리했는데 저더러 당장 축의금을 내라고 하시니 손에 쥔 돈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집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드리기 어려워요. 남편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한마디만 남기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내가 무슨 돈 맡겨놓은 ATM 기계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뒤숭숭했지만 그냥 남편 돌아오면 얘기해보자 하고 애써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준비를 막 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방문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오늘 단단히 저에게 해코지를 하러 오셨구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온 두 분은 자기 집인 양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시더니 저를 보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신문이라도 하려는 태도였죠. 내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말이지. 이건 참아지질 않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얼굴 보고 이야기 안 하면 오늘 밤 잠이 안 올 것 같아. 당장 찾아왔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이 코앞인데 우리 딸한테 축하금 한 푼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다못해 먼저 네가 말이라도 꺼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입 싹 닫고 그냥 넘어가려 했던 거지? 아무리 네 형편이 어렵다 해도 내 아들은 번듯한 직장 다니고 너도 돈 다루는 직업 가진 사람이잖아. 집안 사정 모르고 살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와중에 돈이 없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뻔한 거짓말을 왜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어머님, 저희 부부 돈 관리는 제가 안 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생활비 카드랑 개인 카드만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드릴 수 있는 큰 돈은 없어요. 남편이 출장 다녀오면 바로 얘기해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 좀 작작해라. 네가 살림 꽉 쥐고 흔드는 거 다 보인다. 내 아들이 착해서 뭐라 못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너 혼자 등쳐먹고 있는 거 아니야? 생활비만 쓴다고? 웃기고 있네. 네 말 몇 마디에 내가 속을 줄 아니? 저는 순간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서운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신우 결혼이 중요한 시기인 것도 잘 알고요. 근데 제 손에 현금이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남편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얘기해서 드리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어디서 누구 앞이라고 대드는 거야?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더 믿음이 안 간다. 우리 집 며느리라는 게 참 내가 처음부터 말로 해서는 안 될 줄 알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듯했죠.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줄게.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망쳐?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옆에 설 자격도 없는 애가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하며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제 머리채를 와락 잡아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중심을 잃고 저는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죠. 비명이 터져나왔고 두 손으로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 손은 너무나도 단단했습니다. 두피를 타고 전해진 통증, 눈물이 마구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소란에 놀란 우리 집 강아지도 동시에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얌전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마치 저를 지키려는 듯 목청을 크게 짖더라고요.
그만하세요. 제발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신우이에게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부으신 후에야 저를 놓아줬고 저는 마치 짐짝처럼 소파로 내던져졌어요. 그 사이에 제 머리카락은 한 움큼 뽑혀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분에 못 이겨 욕을 하시며 그 머리카락을 손에서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 우리 아들한테 알리기만 해봐. 그땐 머리채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 말만 남긴 채 두 모녀는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엉망이 된 머리를 부여잡고 서럽고 억울한 감정을 어찌할 수 없었죠. 살면서 이렇게까지 억울했던 적이 있었던가. 꾹 참으며 버텨보려 했지만 이젠 마음도 몸도 한계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강아지들이 제 곁을 맴돌며 안절부절 못했고 저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또 울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나는 그저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숨긴 것도 없고 욕심 부린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미움받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엉망이 된 것이를 바라보다 눈물을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눈을 돌린 그때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홈캠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던 작은 카메라가 그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 시누이가 들어와서 앉자마자 제게 퍼부었던 말들, 억울한 누명,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던 그 순간까지 그 잔인했던 장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했는데 동시에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가 억울해서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믿어줄 사람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영상을 핸드폰에 따로 저장해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여나 증거가 사라질까봐 두려워서 USB에도 옮겨놓고 제 컴퓨터에도 백업을 해두었죠. 변호사님은 영상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명예훼손, 폭행, 협박 전부 해당돼요. 게다가 시부모라는 위치를 이용해 괴롭힌 정황까지 담겼으니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이제야 제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 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신우에게 연락이 왔고 시어머니 생신이니 주말에 잊지 말고 참석하고 아이의 시어머니를 위한 생일 축하 영상까지 하나 찍어보내라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생일을 더 빛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답을 보내지 못했어요. 차마 거절하기엔 남편이 곤란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순순히 알겠다 하고 넘어가자니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도저히 손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일부러 잊은 척 못 본 척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니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다시 침묵하면 결국 시댁은 자기들이 한 짓을 영영 덮고 넘어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침묵하면 안 되겠다. 이건 단순히 제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그들의 태도 자체를 그냥 두면 또다시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출장 갔을 때 사건이 하나 있었어.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는 이미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곧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속에서 울부짖는 제 목소리와 머리채를 움켜쥔 시어머니의 손길,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시누이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 듯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화면이 끝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말을 하기도 전에 남편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바로 어머니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려는 모습이었죠. 저는 얼른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전화하지 마. 지금 말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할지도 몰라. 천천히 제대로 내가 당한 걸 똑바로 인정하게 만들어줘.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그 순간 저는 드디어 제 편이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남편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워줄 동지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시어머니 생신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생일 축하 영상 대신 시어머니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힌 CCTV 영상을 틀어버렸죠. 그 자리에 모인 친척들 모두 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마지막까지 참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눈으로 직접 보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겪었던 현실이에요. 순간 방안은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은 말없이 제 쪽을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당신 이게 다 뭐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인 채 떨리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은 이미 주먹을 꽉 쥔 채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단호한 성격이라 해도 가족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이게 다 사실 맞지? 어떻게 내 아내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왜?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네가 출장 가 있으니까 얘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일부러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야. 얘가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일을 키울 줄은 몰랐지. 하지만 변명 같은 그 말은 오히려 더 불을 지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죠. 순간적인 화? 그게 순간적인 화로 보이세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저렇게 끌고 다니는 게?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말했어요. 제가 그날 이후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아세요?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말, 평생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생각해서, 가족 생각해서 참았어요. 오늘 이 자리마저 없었으면 저는 아마 끝까지 말도 못하고 또 웃는 척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어떤지,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최소한 남편과 아버님께는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고 시아버님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만 내쉬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 그 손끝에서 저는 드디어 제 존재가 인정받는 듯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영상은 어머님을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는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란히 서 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개를 한참 동안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아버님이 먼저 목소리를 높이셨죠. 어서 사과해.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도 아직까지 뻣뻣이 굴 거야. 며느리라고 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이 집안 가장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마치 죄인처럼 움찔하며 고개를 겨우 들었고 시누이도 눈치를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사과가 정말 마음에서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제 옆에 계셔서인지 두 사람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 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날은 내가 정말 미쳤었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생각 못하고 그저 내 기분만 앞세웠어. 변명할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히던 순간의 치욕과 모욕이 여전히 제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날을 울며 지새웠는지, 얼마나 제 자신을 원망하며 보냈는지, 그 무게를 단순한 미안하다는 말로 덜어내기엔 너무 버거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버님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잘못된 걸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제라도 우리 집안에서 다시는 차별당하는 일 없게 할게. 아버님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끝까지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날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해. 다시는 내 아내를 상처 주는 일이 있으면 그땐 나도 가족 인연 끊을 거야. 그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 속엔 서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버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끝내 목소리를 낸 제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조금은 다른 공기를 품게 된 것 같았어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앞에 와서 애써 웃으며 대한다 해도 예전처럼 제 마음이 덜컥 겁먹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날 영상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그분들도 저를 더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셨겠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주눅 들고 남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제가 드디어 제 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시아버님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따로 연락을 주시며 혹시 불편한 일은 없니? 안부를 물어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린 시절 제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처럼 다가와 눈물이 핑 돌 때가 많았어요. 물론 아직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닐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더 이상 피해자처럼만 서 있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제 삶을 제가 지켜낼 수 있으리라는 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는 숨어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 말은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은 이제 남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 곁에 생겨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이 건네주신 진심 어린 사랑, 남편의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저 스스로가 다시 세운 제 자존심까지요. 돌아보니 지난 시간들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세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함을 참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 당당히 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여보, 장모님은 언제 가세요? 너무 불편해요. 눈치껏 가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마주한 그는 차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말투는 부드러웠고 앞에 앉은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에서 진중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시는 일은 어때요? 힘들진 않으세요? 그가 건넨 질문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세심함에 점점 끌렸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그는 항상 제 페이스에 맞춰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배려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그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2년 차에 그가 청혼을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시댁분들은 조용하고 무난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비 며느리 참 이쁘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안도했고 이 결혼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순탄했죠. 양가 부모님 모두 큰 요구사항 없이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고 저희는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을 마련하면서부터였죠. 남편의 수입은 제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며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런 그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 내가 좀 더 보태면 되지. 결국 전세 보증금의 70% 정도를 제가 부담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도 대부분 제 돈으로 마련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조차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보금자리라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신혼 초반은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해먹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녔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이 평화가 계속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명절 때 친정과 시댁을 오가는 일정에서였죠. 저는 양가를 공평하게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시댁 가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엔 당연히 시댁부터 가는 거지. 네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작년에도 시댁만 갔잖아. 한 번쯤은 친정에 먼저 잠깐 들렀다 갈 수도 있지. 명절마다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잖아. 그리고 우리 집이 가까운데 왜 굳이 멀리 가려고 해? 남편의 말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추석도 시댁에서만 보냈고 저는 전화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꼭 차례 지낼 때 갈게. 미안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고 친정은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가 갈비찜 해놨대. 퇴근하고 들르자. 오늘? 나 좀 피곤한데. 잠깐만 들렀다 오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며느리 먹이려고 얼마나 공들여 만드셨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시댁에 들렀고 주말이면 시부모님 심부름을 도맡아 했어요. 시장 보기와 병원 모시기, 관공서 업무 대행까지. 저는 점점 며느리의 의무에 짓눌려 갔습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버거웠죠. 남편은 제가 친정 부모님과 통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장모님이랑 전화해? 어제도 했잖아. 어제는 짧게 안부만 물어봤어. 매일 전화하면 뭐해? 그렇게 할 말이 있어? 부모님도 바쁘실 텐데. 그렇게 저는 점점 친정과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섭섭해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결혼한 딸은 시댁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내 부모님은 이제 남처럼 대해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에 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떨어졌고 잦은 감기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회사 업무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휴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요즘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남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두 집안의 결합이었고 그 안에서 며느리인 저는 늘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했던 그 감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렘과 행복 대신 서운함과 외로움이 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에는 이미 금이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금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휴직을 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기운이 없었지만 집에서 쉬면서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집에서 밥 먹으면 어떨까? 네가 요즘 집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쉬는 이유는 아파서였지 시댁 식구들을 접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뭐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엄마가 잡채랑 갈비찜 좋아하시는데 네가 만들어주면 좋아하실 것 같아. 잡채와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특히 갈비찜은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오랜 시간 끓여야 제맛이 납니다. 몸이 성한 때도 힘든 요리인데 지금의 컨디션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를 정성껏 손질하고 각종 채소와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시부모님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애썼습니다. 갈비찜 외에도 남편이 이야기했던 잡채와 전, 2가지 나물 반찬까지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인사를 건네셨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살림이 다 들어오니까 집이 좀 작네. 요즘 애들은 다들 이렇게 사나?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식탁을 차렸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갈비찜을 중심으로 여러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갈비찜을 한 점 집어드시더니 몇 번 씹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간이 좀 세네. 고기도 좀 질긴 것 같고. 죄송해요. 제가 다시 양념을 해서 조금 더 끓여올게요. 아니야, 됐어. 이미 다 만든 건데 어떻게 하겠니? 시어머니는 다른 반찬들도 대충 집어드시고는 금방 수저를 놓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드시기는 했지만 역시 많이 드시지는 않았어요. 라면이라도 끓일까요? 입맛에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예의상 그냥 한번 해본 제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라면이 차라리 나을 것 같네. 요즘 애들은 요리를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그 순간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몸이 아픈 걸 참고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먹고는 라면을 찾다니. 게다가 요즘 애들은 요리를 못한다는 말까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라면을 끓이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거실에서는 남편이 부모님과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거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같이 봐. 그래, 우리 아들 취향을 내가 모르겠냐?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저는 라면을 끓여내왔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드시더라고요. 역시 라면이 최고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은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우리 며느리는 몸이 약한가 봐. 종합병원이 따로 없네.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좀 그래요. 자주 아프거든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 어떡해.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울래? 그게 아직 저희 애 계획은 없어요. 계획이 없긴 뭐가 없어? 빨리 낳아야지. 늦으면 애 낳기도 힘들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아픈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죠. 저는 그저 출산 도구쯤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 몸 관리 잘해야 돼. 아프면 남편한테 짐이 되잖아. 네, 조심할게요. 그리고 요리도 좀 배워. 남자들은 먹는 낙으로 사는데
집밥이 맛있어야 남편이 밖에 안 나돌지.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당신 요리책 하나 사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하는 소리야.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모르겠네. 예민하다는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감정은 무시당했고 제 노력은 평가절하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어머님 말씀이 좀 상처가 됐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게 뭐 대수야? 엄마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전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난 상처받았어. 당신이 중간에서 좀 말려주면 안 돼? 말리긴 뭘 말려. 나보고 엄마한테 대들라고?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데. 그럼 나는 서운해하는 것도 안 돼? 당신은 좀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나이 드신 분이고 당신은 젊잖아. 그 정도는 넘어가줘야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할 일이었나요? 제 감정은 왜 항상 뒷전이어야 하나요? 나도 힘들어. 몸도 아픈데 새벽부터 준비했는데 맛있다고는 못할지언정 한마디 칭찬도 없이 라면만 찾으시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입맛에 안 맞았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너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삼켰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까지 골며 골아떨어졌고 저는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부는 같은 편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남편은 왜 저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명백한 홀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엄마의 스타일이라고 치부해버렸고 제 상처는 예민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며칠 후에 친정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원래 시댁 식구들 마음에 들기가 쉽지 않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좀 참고 살아봐. 하지만 엄마, 나는 남편이 좋은 사람이면 그걸로 됐어. 시어머니 비위 맞추면서 사는 거지 뭐. 어머니의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답답했어요. 참고 살라고요? 언제까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 방문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 자리는 어디인가요? 남편의 아내인가요? 시댁의 며느리인가요? 아니면 그저 의무를 다해야 하는 누군가인가요? 저는 점점 이 결혼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어디로 갔고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배려 없는 관계는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결혼하기 전 저는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 당연함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똑같이 준비하고 용돈도 비슷한 금액으로 드렸거든요. 친정에서 보내주신 과일이나 반찬이 있으면 절반은 꼭 시댁에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지영아, 아빠 환갑이 다음 달인데 오빠가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 너도 같이 갈 수 있겠니?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환갑은 제게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함께 축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여행 날짜가 언제예요? 다음 달 15일이야. 간단하게 제주도로 2박 3일 다녀오려고. 잠깐만요.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아버지 환갑이야. 가족여행 간다는데 우리도 같이 가면 어떨까?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우리 팀에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주말에도 일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가. 그럼 나라도 다녀올게. 아버지 환갑인데 빠질 수는 없잖아.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혼자서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왜 뭐가 문제야? 우리 아버지 환갑인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환갑을 축하하는 게 왜 이상한 일인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나 대접하는 게 어때? 호텔 뷔페나 한정식 집에서. 하지만 오빠가 이미 여행을 준비했는걸. 그건 네 오빠 가족들끼리 가면 되지. 우린 따로 장인어른 모시고 식사하면 돼. 결국 저는 남편의 말대로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모시고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했어요. 남편도 함께였지만 그는 내내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습니다. 장인어른, 식사는 입에 맞으시죠?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형식적인 말만 했을 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빠네 가족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저희는 2시간 남짓한 식사로 환갑을 대신했습니다. 반면 시아버지 환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환갑이 다음 달이야.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호텔에서 가족들 모아서 환갑잔치 하려고 친척들도 좀 부르고. 좋아, 그렇게 하자. 남편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호텔 예약부터 음식 준비와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어요. 그리고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선물? 차를 바꿔드리려고. 지금 타시는 차가 너무 오래됐잖아. 그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잖아. 괜찮아. 아버지 지금 차 팔고 돈 조금 보태면 그랜저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만 보태면 될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그것도 제 동의 없이 결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 우리 형편에. 걱정 마. 할부로 하면 돼. 우리 둘이 나눠서 갚으면 되잖아. 뭐, 우리 둘이?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시잖아. 며느리도 당연히 함께 해야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 환갑 때는 호텔 뷔페 한 끼로 끝냈으면서 시아버지 환갑 때는 3천만 원을 보태서 차를 선물한다고요? 게다가 그 돈을 제가 반을 내야 하고요?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 우리 아버지 환갑 때는 안 그랬잖아. 그건 달랐잖아. 우리 형편도 그때보단 나아졌고. 2달 사이에 뭐가 그렇게 나아졌는데? 아무튼 이건 해야 해. 우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환갑 때 제대로 해드려야지. 남편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잔치 날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5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고 음식도 푸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우리 아들이 효자야. 이렇게 큰 잔치를 준비하다니.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비용의 절반을 제가 부담하는데 칭찬은 아들 혼자 받는구나 하고요. 잔치가 끝나고 남편은 시아버지께 차키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이게 뭐야? 새 차요. 이제 낡은 차 버리시고 편하게 다니세요. 시아버지는 감격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고맙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며느리 덕도 받네. 며느리도 고맙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3천만 원 중 절반을 제가 부담하게 생겼는데 며느리 덕도 받다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3천만 원을 할부로 갚으려면 앞으로 몇 년을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 잘 벌잖아.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아버지 환갑 때랑 너무 차이 나잖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또 그 얘기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왜 자꾸 비교하냐? 비교가 아니라 형평성 문제야.
똑같은 환갑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달라야 되냐고. 대우가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다른 거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 가까이 사시잖아. 당연히 더 신경 써야지. 그럼 내 부모님은? 멀리 산다고 덜 신경 써도 돼? 아,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효도하는데 계산기 두드리면서 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 진료는 당연히 제가 모셔다 드렸고 시댁대소사는 빠짐없이 참석했죠.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버거웠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어.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디스크래. 의사가 수술을 권하더라. 그럼 빨리 하셔야죠. 그게 돈이 좀 들어서. 네 오빠한테 얘기했더니 오빠도 이번에는 형편이 어렵다고 하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드는데요? 800만 원 정도래. 수술하고 입원비까지 합치면. 시아버지 차값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상황 되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제가 드릴게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디스크 수술을 하셔야 해. 병원비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800만 원 정도. 800만 원? 이제 와서 그건 좀. 우리도 지금 아버지 차 할부금 갚고 있잖아. 하지만 엄마가 아프신데 어떡해? 수술 안 하시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내 돈으로는 못 줘. 당신 비상금에서 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엄마잖아. 당연히 네 돈으로 해야지. 하지만 시아버지 차 살 때는 내 돈도 같이 썼잖아. 그건 다르잖아. 그건 우리 아버지고. 그럼 당신 말은 우리 엄마는 부모도 아니야? 아,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말꼬리를 잡냐?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차값 3천만 원은 함께 부담하면서 친정어머니 수술비 1,000만 원은 제 돈으로 내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시댁 식구들만 우리 가족이고 친정 부모님은 네 가족인가요? 결혼하면서 제 가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가족도 없었고 저는 그저 혼자였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디스크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오빠가 병원을 알아봐 주었고 힘든 와중에 300만 원을 보태주었어요. 저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고 수술 당일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엄마 수술이야. 내가 병원에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래, 다녀와. 남편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걱정의 기색도 함께 가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새벽부터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술실 앞에서 오빠와 함께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스러웠습니다. 3시간이 지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나시면 병실로 옮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고했어, 지영아. 간병 좀 부탁할게. 나는 쌍둥이 애들 봐야 해서. 오빠 걱정 마. 내가 잘 모실게. 어머니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밤에는 집에 돌아와 남편 저녁을 챙기고 다시 새벽에 병원으로 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날에도 어머니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아무래도 엄마가 집에 가면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아버지도 출근하시면 엄마 혼자 낮에 계셔야 하잖아. 퇴원하시고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 나랑 와이프는 쌍둥이들 학교 보내고 회사도 다녀야 해서 낮에 돌볼 사람이 없어.
네가 휴가 중이니까 좀 부탁할게. 순간 저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일주일 정도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 남편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여기서 왜? 오빠네는 둘 다 일하고 쌍둥이 애들 봐야 해서 힘들대. 그나마 나는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집이 좁은데 불편하지 않을까? 일주일만이야. 허리가 아프셔서 혼자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일주일만이야. 알았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첫날, 저는 작은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내어드렸어요. 어머니는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냉랭했어요. 어머니께 인사도 형식적이었고 집에 와서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좀 어떠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불편해하셨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남편이 퇴근하더니 저를 방으로 불렀어요. 장모님 언제 가시는 거야?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아직 나흘 남았어. 좀 빨리 모셔다 드릴 수는 없어. 내 집인데 너무 불편해. 어머니가 아직 거동이 힘드신데 어떻게 혼자 계시라고 해? 그래도 일주일은 너무 길어.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집 제사인데 당신도 준비 좀 해야 하지 않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가 여기 누워 계신데 뭐하러 제사 얘기를 해? 그게 왜? 우리 집안 제사도 중요하지. 네가 장모님 간병하느라 신경을 못 쓰고 있잖아.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해? 며느리가 해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댁 제사는 며느리가 준비해야 하고 친정 어머니 간병은 방해가 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우리 집안 제사인데 어떻게 당신이 안 챙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챙겨? 수술하고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그건 솔직히 네 오빠가 챙겨야지. 장남 놔두고 왜 우리가 챙겨?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장모님이잖아.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이야. 똑같을 수가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기 부모님만 우리 부모님이고 친정 부모님은 네 부모님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모시러 와줄래? 우리 집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결국 그날 오후에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미안하구나. 엄마가 민폐를 끼쳤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못난 거예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요. 가족의 의미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제 부모님은 언제나 뒷전이라면 대체 이 결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위기는 시작되었고 저는 이제 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이후에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친정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해줄 게 별로 없지만 이 아파트는 나중에 네 명의로 해줄 생각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오빠는 이미 집이 있으니까 너희는 전세로 살고 있잖니. 난 이제 몸도 안 좋고 서울 생활도 지쳐서 말이야. 네 외할머니 사시던 시골로 내려갈까 생각 중이야. 엄마의 아파트는 서울 마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대충 봐도 시세로 10억은 훌쩍 넘을 것 같았죠. 저는 감사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엄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둬야지. 나중에 오빠랑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조만간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해주신대.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장모님 사시는 집이 얼마쯤 하지? 얼만지는 나도 잘 몰라. 대박이야. 지금 보니까 장모님 집이 12억이 넘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남편은 갑자기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외식하자. 내가 쏠게. 갑자기? 그냥 그동안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잖아.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저는 의아했지만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의 서운함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주말에 남편은 정말로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식사 내내 남편은 친절했고 부모님께 공손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할게요. 아니다. 너희들이 바쁜 거 아는데 뭘.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아파트를 물려준대. 마포에 있는 거라 시세가 좀 되더라고. 우리 완전 대박 난 거지. 남편은 친구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부터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재산이 걸린 문제잖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친절함이 모두 아파트 때문이었어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받을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과 무시와 홀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저의 경제적 가치만 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정말 모르겠어?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처음부터 이용한 거지. 게다가 우리 집 아파트 때문에 갑자기 잘해주는 거 다 알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나는 정말. 오해 아니야. 네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재산이 걸린 문제라며.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잘할게. 싫어. 이미 늦었어. 당신, 이혼하면 당신도 손해야. 우리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나는 전혀 상관없어. 우리 사이에 아이도 없고. 남편은 며칠간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매달리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 내가 동의 안 하면 못 하는 거 알지? 그럼 재판으로 갈 거야. 좋아. 어디 해봐. 나는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집 보증금 대부분 내가 냈고 가전제품도 내 돈으로 산 거 알지? 오히려 내가 받을 게 더 많아.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니 남편이 받을 재산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투자했고 부모님의 아파트는 아직 제 명의도 아니었으니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알았어. 협의 이혼하자. 대신 위자료 같은 건 서로 청구하지 말자. 협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살던 전셋집 빼고는 나눌 재산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야. 진짜 소중한 걸 놓쳤으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구청을 나서는 길에 저는 홀가분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으로 끝난 결혼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민낯을 본 순간 저는 이미 떠난 거였어요. 이혼 서류는 그저 형식적인 마무리일 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혼자 사는 집은 좁았지만 마음만큼은 넓었습니다. 이혼 직후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줄 수 없겠니? 우리가 잘못했어.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도 부부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져? 다시 생각해봐. 사실 너도 잘못한 부분이 없진 않잖아.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탓하는 모습이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먹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친정 부모님도 훨씬 자주 찾아뵐 수 있었죠. 결혼 생활 3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누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착한 며느리, 희생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동행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요. 저는 실패한 결혼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진짜로 행복합니다.